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임태현입니다. 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자리를 내려놓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익 씨 입장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왜?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막말을 한 것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한국 정치판은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사퇴론을 일축했던 황교익 씨가 돌연 사퇴를 결정한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비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이해찬 전 대표까지 전화해서 위로하고 메시지까지 낸 것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변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해찬 달래고 이낙연 사과했더니 강성 친문의 황교익 씨가 결국에는 사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일각의 이런 논란이 굉장히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임명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기에 수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뭐 명확하게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 표시를 한 상황이고 이해찬 대표가 또 간접적으로 사과의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황 씨가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이제 수습하고자 한 것 같고요. 특히 유지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많이 상실이 됐다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황 씨가 사퇴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교익 씨는 어제 오전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캠프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황교익 씨 편을 들어줬는데요. 황교익 씨와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둘은 대통령 자리를 놓고 둘이서 선거전을 할 때 네거티브도 하고 뭐도 하겠죠. 네네. 서로. 근데 저한테 왜 합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까?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합니까?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네네.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네. 그게 순리 아닙니까? 여기서 왜 후보도 아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합니까? 이게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내정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는 선에서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자, 이 방송을 들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이낙연 후보가 유감의 뜻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육 씨는 지금 대통령 캠프에서 친일 프레임을 먼저 꺼내들었다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전 대표의 지나쳤다는 발언에 황교익 씨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 지금 기자 여러분은 사실상의 사과라고 쓰고 있다. 친일 프레임의 막말을 직접 한 분이 아니시니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짐승, 정치 생명, 연리복 등을 운운한 것 역시 지나쳤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형식과 내용은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퇴를 결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일단 겉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위로 전화 또 하셨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좀 두둔하고 이낙연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뭐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전체를 갖다 공격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결국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부결돼서 이제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네네. 인사청문회 가더라도 거기서 부결될 가능성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지사 캠프에서 총괄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황교익 씨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황 씨는 오히려 이때 안민석 의원을 비판했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듣고 황교익 씨의 주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이 한교익 내정자의 정제되는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근데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참기도 하고 수모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인 말씀은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이 본인과 인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안민석 의원의 입장에 황교익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진 사퇴를 말하는 건 안민석 의원이 오버한 것이다. 이 지사 캠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사람인가?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썩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을 했습니다. 황교익 씨를 위로하면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정치인들 대신해서 원로인 자신이 대신 위로를 드리겠다. 그리고 너그럽게 좀 마음을 푸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황교익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이제 드디어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뜻하지 않게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 동지애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내일,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내일이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의 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저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슨 중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중재자. 왜 그러냐면 김어준 씨가 이렇게 사인을 딱 주니까 이낙연 후보가 움직였고 이해찬 전 대표가 움직였고 황교익 씨가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중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요. 근데 황교익 씨가 그럼 결정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우위로 때문에 사퇴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의 우위로는 하나의 사퇴의 명분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황교익 씨는 그럼 누구 때문에 사퇴를 했느냐? 그건 역시 이재명 지사겠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을 사실상 내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본인이 어찌 보면 큰 사고를 친 겁니다. 뭐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말려도 뭐 자기는 사퇴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정말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훨씬 더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민석 특보단장이 네. 사퇴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황교익 씨가 네. 안민석 특보단장이나 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우위로 같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지사의 뜻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확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자진 사퇴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내가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자진 사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내정을 철회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자진 사퇴하려고 하면 명분을 줘야 한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황교익 씨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지금 악재로 작용했거든요. 지금 요 며칠 동안 지금 대선 주자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교익 대 여권 전체의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당 대표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공격을 했던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이나 민주당 전체를 보면 굉장히 악재예요.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폭주해서 들이받을 것처럼 했던 황교익 씨가 이렇게 저렇게 잠잠해졌을까?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명분을 주자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어떤 발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하면 내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그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사과인데 완전한 사과는 아니고 왜 뭐 사실 이 지사가 완전한 사과는 하기는 어렵죠. 이 전 대표가.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해서 조율이 돼서 일단 뭐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는 아직 황교익 씨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또 정치 생명 끝내는 좀 가격 발언으로 지지하는 좀 원팀 정세 해친다는 우려도 나와서요. 자, 이 지사의 침묵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교로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문성 논란이 이제 크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검증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막말 서로 친일이다라는 공방까지 주고받으니까 어찌되든 시끄럽게 어떤 당내의 분란을 자초했다라는 결과론적인 책임론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와서 이걸 수습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관광공사의 임명 절차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그래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침묵을 통해서 지금 사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동조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지사는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황교익 씨에 대해서 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를 또 공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또 옹호를 하게 되면 또 전체를 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제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자기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여권에서 이제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황교익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비슷하다, 유유상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공보실장인 이상일 전 의원이 쓴 글인데 형수에게 욕을 뱉은 이재명을 이해한다고 했던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 자신을 두둔한 황교익이 고맙고 또 막말 코드까지 같아서였을 것이다 라고 윤 캠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이야기는 유유상종의 나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호재라고 볼 수 있죠. 호재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야당 내에서 이준석 씨하고 이제 원희룡 씨 간의 다툼 때문에 야당 전체가 약간 희화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윤 캠프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논평을 하고 이제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황교익 씨가 이제 굉장히 심한 말을 했는데 황교익 씨 내정부터 이 심한 말까지 이렇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악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본인은 짐짓 빠져 있어가면서 본인의 주변, 이해찬 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어찌 보면 저런 것들이 고도의 정치적인 기법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익 씨 논란은 이렇게 해서 좀 봉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터진 게 있는데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떡볶이를 먹었던 그 영상 아마 저희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촬영했던 시점을 알고 봤더니 지난 6월에 경기도 이천시에서 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날 찍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돼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도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이 지사의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이 떡볶이 먹방했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에서 먹던 떡볶이인데 뭔가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계란은 눈치 보여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이 아주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맛이 아주 특이해요.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저 영상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식당 내부에 이제 달력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달력에 6월 17일로 이제 표기가 되는 달력이 이제 잡힌 거고요. 또 옆에 TV 화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당시 6월 17일 날 창원을 연고지로 둔 NC 다이노스랑 KT 위즈가 야구 경기를 했던 날인데 이 시간 속에 나오는 영상과 그날 송출된 영상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7일이라는 어떤 반증이 또 하나 발생을 한 것이고 또 그럼 언제 몇 시쯤 이것을 찍었느냐 보시면 또 이 지사의 손목시계가 이제 비춰지는 화면이 있는데 그 초심과 분침의 어떤 방향을 보면 정확히 어떤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오후 8시 20분쯤으로 추정되는 시계 화면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17일 오후 8시 경에 이 유튜브가 촬영됐다라는 주장이고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7일 그리고 화면에 잡혀 있는 뭐 방송되는 화면들 그리고 이 지사의 시계까지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먹방의 타이밍 참 공교롭습니다. 이 지사가 있는 이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화재 현장이었는데 당시 이 지사는 마산에서 황교익 씨와 함께 뭐 계란이 한 개여서 서로 민망해서 피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떡볶이 먹방을 찍었고요. 참 공교롭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낙연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등 많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무책임하다, 지사직 사퇴해라라는 식의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게 사실은 황교익 씨 논란이 좀 잠잠해지니까 지금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것이죠. 저거는 저는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 그래 뭐가 중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쿠팡은 이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천 아닙니까? 거기서 대형 화재가 저게 왜냐하면 화재 발생은 오전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5시 35분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 먹방을 찍기 시작한 게 오후 6시쯤이라고 하면 무려 12시간 정도 지난 뒤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예요. 저 녹화는 뭐 그 다음 날 찍거나 뭐 며칠 뒤에 찍는다고 전혀 문제가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소방관이 실종이 됐어요. 화재를 진압하다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6시 녹화, 먹방 녹화, 떡볶이 녹화를 강행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 경기도민의 어떤 민생 현장에서의 큰 사건보다 본인의 떡볶이 먹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유권자들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래요. 근데 새벽 5시에 그때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단계였는데 1단계 해제 조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이 화재가 진압이 되고 있구나 해서 뭐 가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12시가 지나서야 다시 1단계가 발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 일부지사 보고 가보라고 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저녁에 먹방 찍었잖아요. 근데 저녁 때서 돼서야 이제 본인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저는 오전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새벽 5시에 불이 나서 1단계 해제됐기 때문에 소화가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낮 12시에 1단계가 다시 발령이 됐잖아요. 그럼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먹방을 찍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이건 지금 도지사 사퇴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놀부가 뭐 떡 2개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했잖아요. 결국 아무리 본인이 경기도지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지사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걸 계기로 다시 도지사 사퇴론이 좀 약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전에 말했던 것과 다른 이러한 행동들이 네. 결국은 도지사들이 다시 부르짖히면서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일정 다 공개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지사가 도지사를 사퇴하지 않은 게 도민을 위해서 이제 일하기 때문에 도민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남까지 내려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제 불이 났습니다. 관할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본인이 안 가도 되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다 직접 다 나가기도 가셨단 했죠. 말이죠. 예.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모순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황교익 씨 논란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평론가의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다른 전쟁터인 제1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것 곧 정리된다로 요약되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이 녹취록 진실 공방의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제 내부 총질 그만하자면서 사실상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 이어서 어제 오전 최고위에서도 공개 발언 생략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백브리프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 등 당 지도부 공정성 논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뭐 최고위에서 다른 말은 없으셨는지. 그 대선 후보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가 뭐 이제 더 이상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대선 후보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따로 논평 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녹취록 파문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이 원 전 지사를 향해서 이름 좀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했다면서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 전 지사는 또 되레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더 불을 지른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좀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고 있다. 늑대야 3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는데 허위폭로 전문 후보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시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화 녹취록 유출을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극한적인 용어를 통해서 비판했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원 지사는 사과할 마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어요? 일단 저거 정리될 것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원희룡 지사도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봉합이 되는데 이 봉합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태경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처음에 비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당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럼 어느 정도 분란이 사실은 국민의힘이랄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들에게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봉합이 거의 되다가가는데 다시 원희룡 지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시 하태경 의원도 뭔가 정치인 세법이 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적인 측면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너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인 1위잖아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타켓이 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당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을 보이고 지금 경선 예비 경선에서 이제 4명으로 압축돼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4명 안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명도랄지 아니면 인지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랄지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선당 후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전 지사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의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름 좀 알리려고 저렇게 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적진 않습니다. 그 배경으로 꼽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원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4위에 들기 위해서 5위, 4위 싸움을 놓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대 4.9%.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름을 계속 거론하게끔 만들고 이슈를 좀 만들어서 저 빅4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일각이던데. 그런데 1차적으로 그 거르는 작업은 8명입니다. 네. 그리고 빅4를 거르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물론이죠. 뭐 10월 초쯤에 가서 아마 빅4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럼 하태경 의원은 또 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자기 정치라는 부분을 우리가 크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네.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서 경선에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18분 동안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앞부분은 뭐 지금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전후 맥락을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캠프를 계속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n분의 1로서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짐작이 돼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아무리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자지만 대표가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 차원의 그 어떤 당에 대한 충정 이게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개인적인 정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태경 의원이 지금 저렇게 비판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예, 일단은 하태경 의원이 다시 불을 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원희룡 지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도 입지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당권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석을 두고 본인의 이름값을 충분히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쯤에서 그냥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꾸 흔드는 거죠 밑에서. 예. 곤욕스러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또 이 와중에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억울함을 표출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당대표니까 이제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준석 대표한테 시비를 걸고 진짜 억울해요. 이준석 대표한테 가는 온갖 비난 이게 전부 다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저거 전부 다 유승민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대표님. 자, 손정혜 변호사님, 유 전 대표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좀 약간 감정이 섞여 있다, 좀 억울해한다는 취지가 이제 전달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의 선거의 불공정성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오해가 굉장히 많았고 더군다나 녹음 파일, 녹취록 공방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진짜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로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본인이 경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이거는 본인의 성과가 아니라 당대표가 밀어주니까 조직이 밀어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조금 약간은 본인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준석 리스크가 일단 당 운영에 있어서 이런 잡음이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특정 후보에게 어떤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이렇게 밀어줬다라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분명히 반영을 해야겠지만 또 유승민 대표가 뒷배
이고 이것을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가행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녹취록 진실 공방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봉합이 되어가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겐 또 다른 위기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와 또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인데, 먼저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던 서병수 의원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또 비토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그 외연 확장에 확실히 득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당 대표가 곤란이지. 살짝 서병수 의원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쨌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그대로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이어질 듯했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후보들이 좀 물망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대편 쪽에서는 이제 김병준 씨를 또 내세웠었고요. 네. 근데 김병준 씨는 이준석 대표를 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서병수, 김병준 둘 다 하지 말고 좀 더 중립적인 인물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황우여 전 부총리라든지 네. 또는 이제 김황식 총리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에는 또 권영세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금 모시자라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현 최고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당에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위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게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우리 당이 좀 지리멸렬하다는 의미겠죠.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에요. 당에 어른이 없어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식의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당대표를 뽑아놓을 때는 언제고. 아니 저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른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는 당 비대위원장과 어른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도 있고 어른으로서의 권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6세의 당대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어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36세의 당대표가 만약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의 권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어른이 있어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대표가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이다 하는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자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겠습니까, 근데?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또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죠. 그 전에도 이제 종종 만나신다는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따님이 네. 사는 아파트가 윤석열 후보하고 같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뭐 만났다더라 네. 목격담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이고 약간의 지지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오려고 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 쪽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뭐 단일화돼서 후보가 됐을 때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좀 더 이제 높은 자리로 오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당장 그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은 없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최근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정치를 또 가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지난 17일 이준석 대표를 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쓴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장 해야 할 과제가 뭐냐면은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까 하는 전략을 사실 구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병수 선관위원장 논에 대해서 왜 서병수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도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등장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미 왜냐하면 다른 캠프에서 반대하죠. 아까 그 몇몇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를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뭐 만나거나 또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또는 김종인 이른바 키즈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뭐 김병민 대변인이라든가 그 윤희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정성 논란을 또 그 이제 제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지금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선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이 논란의 상당 부분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준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토론회 같은 약간 그 월권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인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 중에서 각 캠프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색무취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는 게 어떠냐. 이제 과거에 보면 뭐 박관영 전 국회의장, 김수환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아마도 그 여러 캠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무색무취한 관리형 선거관리위원장 그런 사람이 아마 낙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최근의 정치 행보를 보면 저는 이제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약간 논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토닥거리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국민의힘과 어떤 관련성 그리고 현 대선에는 어떤 형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광주 방문했잖아요. 그때 많이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정원찬 의원을 같이 또 광주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없고 개입할 생각이 없으면 다시 왜 광주를 방문했을까? 1년이 됐다는 의미를 두고 지금 방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워딩을 보면 말이죠. 나는 당을 나온 이상 원칙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고 지나친 관심을 하지 말아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나친자를 넣어서 이게 워딩이 그냥 뭐 대충 하는 얘기인 것 같아도 뒤에 여지를 좀 남기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김재현 최고위원이 계속적으로 당에 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명분을 좀 쌓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듯 갈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당대표가 왔고 이것을 총괄해서 어떤 신뢰하에서 대권 후보들을 이제 좀 조율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잠시 흔들린다, 좀 불안하다라는 초기 시그널을 기초로 해서 어른이 와야 된다. 역시 젊은
사람은 안 돼. 좀 경륜 있는 사람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2030이 잠깐 쓰다가 조금 불안하다고 기회도 주지 않고 또 흔들게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대표를 뽑아놨으니 다시 한번 지금 수습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에서 또 누군가를 또 모셔오는 모양새는 국민의힘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른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또 어른이라는 게 꼭 나이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원장 인사 문제. 예.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거로? 이준석 대표가 재조정을 거쳐라고 하는 재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조정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재조정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원래대로의 당대표 그 지위로 와서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바로 얼마 전과 같은 상황을 보이면 이제 그 기회는 없어지고 아마 그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가 재조정을 안 했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저 한 말씀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까지 행보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 자리가 이제 갈등을 수습하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다가 발휘할 자리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도 방송 나와서 이준석 대표도 기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는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젊은 당대표가 들어가서 당내를 개혁할 수 있겠구나. 그게 한 가지 아니에요? 두 번째, 여당과 어떤 투쟁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올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2030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정당과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한 경선. 이걸 어떻게 외부의 인식이 될 것인가. 이제 서병수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이지 못할 거예요. 밀어붙이면 또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당내 개혁이랄지 정책과 비전이랄지 대여 이런 부분에 본인이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면 본인의 어떤 유상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의 유상 그리고 내년 대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5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비전 발표를 마무리하면 경선 준비위원회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납니다. 26일부터는 경선 관리위원회에 이제 시간이 되는데 누가 선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선 관리와 함께 역선택 방지 조항 역시 지금 후보들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연일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100% 방식을 하기로 정했는데 이 투표인단에 다른 당 지지자는 빼야 한다. 경선 예비 단계에서도 문제지만 본 경선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취약한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면 그건 필패죠. 자,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앞서 보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윤 전 총장 역시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라고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은 좀 다릅니다. 홍준표 의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예비후보 역시 국민의힘 지지만 한정해서 경선하자고 하면 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느냐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주장은 대선 포기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호남 쪽 지지표가 한 30% 정도 섞여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호남에 기반이 없는데 이건 겉에서 보면 누가 봐도 역선택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 당연할 텐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특히 최재형 후보가 보기에는 그 역선택만 없으면 자기가 지지율이 넘버 2위가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긴 했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저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 뭐 들어간 적도 있고 안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꾸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중도층을 왜 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층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를 빼자는 겁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 어느 곳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답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국민의힘과 중도 그러니까 지지자가 없다 하는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듯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이 민주당 지지자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이건 역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빼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재론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대여 투쟁에도 지금 소홀할 수 없는 제1야당이기도 하죠. 어제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특히나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더더욱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어제 국회 문체위 상황으로 영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언론의 권력을 감시해야지 본적인 언론을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민주국가예요? 가짜뉴스를 핑계로 비판적 기능을 겨냥하는 이런 법은 이미 전 세계가 의심할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는 민주당도 인식을 달리셔야겠다. 그러면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에 강력하게 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야당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는 어느 독재 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입니다. 자, 해당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이런 명분입니다. 악의적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언론 통제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진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현재에도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할 법안은 많이 있습니다. 저 이제 지금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원 법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서 다 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구제할 방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받은 피해 액수보다 훨씬 더 많게 최대 5배까지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한번 악의적으로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신문사 방송사가 문 닫을 수 있는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종의 겁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악의적 가짜 뉴스라는 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누가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네. 응? 내가 봤을 때는 악의적 가짜 뉴스인데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가짜 뉴스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자가 만약에 판단을 좀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장치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치 없이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밀어붙이면 네. 결국 그 뭔가 좀 그 민감한 기사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재갈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명분 자체는 이제 악의적 가짜 뉴스의 방지, 뭐 굉장히 그 명분은 좋죠. 근데 이 명분이 좀 포장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랄지, 뭐 모욕죄랄지,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손해배상 액수도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은 형법상 처벌받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하고 또 뭐 언론계에서 아시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뭐 신청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언론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징벌배상 5배 뭐 좋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것 자체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엄청난 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임대차 3법처럼 졸속으로 한다랄지 절차의 정당성을 좀 가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졸속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과연 이 입법이 한 것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인데 사실 가짜 뉴스 하면서 보도가 되는 것들이 뭐 미디어 그룹들도 있지만 1인 미디어들에 대한 통제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쏙 빠졌기 때문에 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차별정부 때 분들이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2007년 대선은 언론 때문에 졌고 2012년 대선은 2017년 대선은 언론 덕을 봐서 이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 결국엔 지금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별 효력도 없을 것 같은 법을 갖다가 입법을 했다는 거는 언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겁주기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협회에서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7개 언론 단체가 일제히 성명 냈는데요. 재갈 물린 위헌적 폭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군사 정권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손해배상을 무기로 시민의 알 권리는 무시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정의당에서조차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합니다.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 조작 보도를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와 달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이런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리한 보도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이 언론중재법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500억 원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기소가 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자, 언론사에서도 과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서울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건물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인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뼈다귀 빼고 고기 빼고 이거 설렁탕 맛이 그냥 너무 맹숭맹숭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나 폭주, 이게 막 눈덩이 굴러가듯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서 뭔가 브레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좀 통과를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런 얘기를 했던 김의겸 의원인데 정작 2017년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를 다뤘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공범자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특정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이 법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렵고요.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 구제에 좀 실효성 높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 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이 잘 나지 않아요. 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가 많이 나왔던 사건이 이상호 기자 이제 서해순 씨 사건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많이 나왔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허위 반복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명예감정의 침해라는 게 재산적 손해가 입증이 안 되면 위자료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구제에 굉장히 실효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고 언론사들은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보시면 고의 중과실,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으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보도에 해당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긴다니까 대다수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억대, 뭐 예를 들면 문 닫을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권력자들이 남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1심, 2심, 3심 판사들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만연히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가 남용하기 위해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비판할 수준은 아니고 야당에서도 이걸 전면적으로 보이콧 하기보다는 그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수정안은 5배 너무 많다. 예를 들면 2배, 3배를 좀 줄인다거나 이 악의라든가 이 고의 가실에 대한 추정 조항에 있어서 일부를 좀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중재안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전면 폐기가 우리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접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패착이 좀 있었던 상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뭐 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전체 회의를 통과했더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언론개혁법이 통과됐다. 내가 학자로서 주장해왔던 것이다. 굉장히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진짜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쪽으로 이 법안이 잘 사용이 될지 아니면은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월쯤 뒤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대선 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가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오랜만에 지금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돌연 일본의 온라인 광고에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광고에 등장했습니까? 일단 그 이제 웹사이트에 그 다이어트랄지요, 네. 피부과랄지 성형외과 광고에 이제 이 교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끼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 딱 등장을 해서 클릭을 하면 네. 이 교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그렇죠. 그 광고와 관련된 제품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일본의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의 아마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의사가 나타나면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밑에 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러면 클릭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국종 교수의 어떠한 모습 자체가 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무단으로 많이 도용해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국종 교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명한 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손이 춤추듯 움직입니다. 가르고 째고 꿰매고 흔들리는 엘기안, 흔들림 없는 손놀림. 이 교수는 1년에 200번 헬기를 탑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어프로치하지 않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지금 이국종 교수가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기미크림 홍보하는 사람으로 둔갑한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다면 다 이게 침해 금지에 들어올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떤 사진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기 싫으니까 외국 사진들을 무단으로 외국 사이트에다 네. 가져와서 게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저작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국제소송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안 하는데 아마도 일본 내부에서 같은 국내 연예인 사진을 쓰면 너무 뻔하잖아요. 네. 퍼블리시티권이라든가 광고 저작권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니까 가까운 비슷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진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만약에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소속사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국종 교수님 바쁘니까 스스로 본인이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그래도 유명 인사의 어떤 그 저명성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수 영탁 씨입니다. 지금 막걸리 제조업체와 영탁 씨 간의 상표권 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영탁 씨는 지난 17일 막걸리 업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일단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허위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를 할 것인데 특히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해석하기로는데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막걸리 업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표 자체를 쓰지 말라는 금지 청구까지 영탁이란 막걸리 상표를 쓰지 네, 못하게 금지 청구까지 고려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막걸리 업체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막걸리 업체는 아마 이 분쟁이 있으면서 굉장히 매출이 줄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걸리 업체도 사실은 공갈 협박이랄지 이제 본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막걸리 측에서 가장 주장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탁이라는 상표권을 쓰는 데 있어서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을 요구해서 이게 결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뭘 자기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은 어떤 영어권 침해를 하고 영어과 관련된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탁의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어디에다 돼지 머리를 심으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상표를 같이 협의해서 쓰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에 가도 어떤 상표권 문제랄지 아니면 협박, 공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법정 공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인물 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자, 정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13개월 만에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법무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법무연수원으로. 예, 법무연수원은 지금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기관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명칭이 그 교도관들 가리키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관들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만 사실 한직이고요. 거의 이제 저쪽으로 배치받는다는 거는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직으로 지금 내려간 것인데 그 자리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자리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 전까지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시 갔는데 사무실을 그 썼던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쓸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글쎄 그거야 이제 원래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그 용인 분원에 있다가 네. 진천 본원으로 갔었죠, 법무연수원. 그렇게 가서 이제 아마 두 쪽에서 다 한동훈 검사장이 썼던 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거야 뭐 방을 이어받는다 이거는 또 뭐 우리가 그냥 흥미거리 정도의 기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하튼 왜 정진웅 차장검사를 이렇게 뒤늦게 기소된 후에 1심 판결이 나니까 뒤늦게 이제 좌천성 인사를 했느냐. 그리고 좌천성 인사를 했지만 징계위원회 후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것도 좀 과거 그 사례하고 비춰보면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입건만 돼도 그 검사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입건만 돼도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입건이라는 것은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입건한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소가 되면 거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고 직무가 배제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완화됐어요. 설사 뭐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받아도 뭐 승진까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아마 정진훈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관례도 그렇고 유야무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법무연수원에 발령낸 건데 원래 이제 법무연수원이 한직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법무연수원은 교육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뭐 연구위원, 또 연수원장 가는 것 자체는 검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관례에 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랄지 연수원장을 하다가 승진을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표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손정희 변호사님, 뭐 1심 판결만 나왔습니다. 뭐 혹시 양측 모두에서 항소에 나선다고 하긴 하는데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일단 2심 재판부에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인데 폭행의 고의까지 인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수단의 상당성과 관련해서 1심 같은 경우는 그럼 먼저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하고 몸을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급박하게 말로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다름 정당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무죄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1심에서 고심 끝에 내린 유죄의 결론이니까 사실은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